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시작한 전쟁은 200년간 평화를 유지하던 유교 사회가 유린되었던 사건으로 조선 사회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평화 속에서 살아왔던 조선의 사대부들은 400년 넘는 시간을 전쟁 속에서 살아온 무인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격은 단순히 군사적인 충격을 넘어 가치관의 충격으로 이어지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생명관을 바라보는 차이에 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맹자의 말을 기록한 맹자집주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인심의 같은 바이다. 그러므로 임금이 사람 해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천하가 기뻐하며 그에게 귀순할 것이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대부들은 이를 호생오사라고 불렀는데,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인간의 본성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기본으로 삼았던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외란이 일어나기 전 기록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590년, 외란이 일어나기 2년 전 통신사의 부사로서 일본에 다녀왔던 김성일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삶을 가벼이 하고 싸우기를 좋아한다. 외란 전에 쓰여진 조선왕조실록에도 외노들은 삶을 잊고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죽음을 더 좋아했던 걸까요? 여기 조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외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일본을 계속 주시하였던 인물입니다. 일본에서 국서가 올 때마다 소를 올려 자신의 의견을 말했었다고 합니다. 히데요시가 정면가도를 내세우며 국서를 보냈을 때 조헌은 일본 사신의 목을 칠 것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사회 분위기가 언젠가 조선에 화를 미칠 것을 예견하고 주의하고자 했었는데, 결국 외란이 일어나게 되자 그는 의병을 일으켜 일본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 그가 일본 군사들을 탄핵하며 쓴 글들을 살펴보면 당시 조선 선비들의 사상과 사회 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일본 군사들에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하늘이 만물을 낳음에 있어 호생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사륙만을 즐기고 있다. 비록 편방의 태생일지라도 사람의 모습을 지녔거늘 천지의 형상을 닮았는데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천지가 만물을 낳다라는 표현은 주자학에서 자주 사용된 표현이라 합니다. 즉, 주자학을 공부했던 조선사회는 삶을 긍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주자학적 생명관이 사회를 구성하는 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조헌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너희 부모가 너희를 품에 안았을 때 어찌 너희가 단명하기를 바랬겠는가? 이욕의 마음으로 양심을 해쳤으니 사람 목숨 뺏는 일에 기한이 없어 마침내 멸족당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는 무사들이 사람 해치기에 양심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살생은 부모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 반하는 행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란을 일으킨 무리들을 향해 유교적 관점에 입각하여 규탄하길, 하늘이 우리 백성을 낳았는데 너희가 모두 죽였으며 하늘이 우리 백성을 길러주었는데 너희가 모두 불태웠으니 너희가 하는 짓은 실로 하늘의 마음에 패역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해하면 다른 사람도 곧 나의 아버지를 해칠 것인데, 너희는 우리나라의 늙은이와 어린아이를 헤아릴 수 없이 해쳤으니 그 부자와 형제들은 원수를 갚으려고 너희가 돌아가는 길을 지키고 무기를 들고 서 있다. 조헌이 무사를 비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가 자식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어긋난다는 것이며, 둘째는 목숨을 쉽게 여기고 쉽게 앗아간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목숨을 빼앗으면 또 다른 목숨이 노려지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조헌은 평생을 바쳐 유학을 공부했으나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무사들을 보며 그들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외란이 발생하자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키며 전쟁에 참여했고 1592년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또한 유교적 관점에서 볼 때 대의를 위한 자기 희생이므로 조헌의 말과 행동을 되짚어보면 당시 조선 사회가 살아감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외란이 일어났습니다. 정유재란의 포로로 잡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강항은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나 물이나 마음이 같은 법인데 일본 사람들은 유독 죽음을 즐기고 삶을 싫어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외장부터 외졸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장검과 단검 두 자루를 찾는데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손에서 놓지 않으니 대개 하나의 정국이다. 강황이 보고 체험하며 느꼈던 일본의 모습은 생명을 언제든 뺏을 수 있게 칼을 차고 다니는 모습에 대한 괴리감과 삶이 본이 아닌 죽음을 본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관 충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처음부터 일본인이 이런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는데, 특정 시점에 주목하며 말하길
일본은 관동 장군이었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전쟁을 일으킨 이후 하나의 전국을 이루었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등장했던 조헌 또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들도 먼 옛날에는 사람들이 사륙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편안하게 오래 살고 복과 녹을 오래 누렸다. 겐지와 헤이시가 서로 싸운 이후부터 이들의 나라에 사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갔고 화를 초래하는 것이 심해졌다. 조헌과 강항은 외란 전후를 모두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비록 우리나라를 유린한 자들이지만 처음에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변하게 된 시기를 헤이안 시대를 지나 가마쿠라 막부가 세워진 시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1467년에 일본에서는 온인의 날을 기폭제로 하여 세력 다툼이 심화되었고 이후 전국시대에 돌입하게 되지만 비슷한 시기 조선은 과거제라는 제도를 앞세워 문인들이 사회 지식인들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지며 정권이 이동하였듯 일본도 정권이 이동하였지만 그 결과에 따른 사회 분위기는 민족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선 문인과 일본 무사의 차이점은 가족 간의 유대에서도 크게 차이 났습니다. 조선은 유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예기에 써있길 사람의 신체는 부모가 남겨주신 몸이다 라는 말과 이이가 쓴 책에서는 사람이 자식으로서 태어날 적에 성명과 혈육은 모두 어버이가 남겨주신 것이다. 숨쉬어 호흡하면 기와 맥이 통하니 이 몸은 내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모두 부모가 남겨주신 기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선 사회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유대관계를 중요시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1596년 중국의 화친 사절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한 황씨는 집안 처자를 사랑하지 않고 부자나 형제 사이에도 그다지 친애하지 않았다 라고 표현했고 강항 또한 항해의 모습을 묘사할 때 그들은 포대기를 벗어나면 바로 장관의 집에 의식하며 평생 부모 형제를 보지 못하고 이웃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사방으로 전쟁에 종사한다. 출동하고 나면 오랜 시일이 걸리기에 비록 처자가 있어도 그 얼굴을 거의 볼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장관이나 농민에게는 처자가 있으나 그 나머지는 태반이 처자가 없어 향토를 그리워하거나 부모를 그리워하는 정이 조금도 없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급 무사들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했기에 어려서부터 장관의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다 전쟁이 일어나면 오랫동안 전장에 있어야 했으므로 부모의 정이 없고 처와 자식을 그리워하는 것이 드물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들로 미루어 보아 일본은 가족 간의 유대보다는 전쟁에서 더 실용적인 전우애를 중시했던 사회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외란이 끝난 1607년 통신사의 부사로서 일본에 다녀온 경섬은 보고 느낀 것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자간에 마주하더라도 허리에 칼을 풀지 않으며 공을 탐내기가 부자간에도 치열하여 서로를 모해하고 형제간에도 서로 해치며 부모 또한 10살만 되어도 다른 사람의 양자로 주고 함께 살지 않는다. 물을 중심에 두고 죽음을 근본으로 여긴 일본의 사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다우찌라고 불리던 일본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쟁이 일어나 결투가 일어나면 그 구적을 찔러 죽이고 나서 자신도 곧 몸을 가르거나 하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 대장부다 라고 감탄하며 애석히 여기지 않는 자가 없고 그 자손에게는 곧 과감하게 죽은 사람의 후손이다 라고 하여 지위 높은 사람과 혼인할 수 있었다. 아다우찌의 특이점은 원수를 해하고 난 뒤 자신도 소멸시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멸에 따른 명예는 그 자손들이 가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607년 통신사로 다녀왔던 경섬은 일본의 단오날 행사에서 가치관과 충돌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행사는 단오날 칼과 창을 가진 수천 명의 남자들이 한 곳에 모여 두 계조로 나뉜 뒤 서로에게 무기를 겨누고 싸움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날은 원한이 있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해칠 수 있었고 이때 생명을 앗아가도 그 죄를 묻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섬은 이를 표현하길 대개 일본의 국속은 사람을 잘 해치는 자를 대담하고 용감하게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목숨을 많이 빼앗는 자는 비록 신분이 미천하여도 성가가 곧 배가 오르고 두려워 도망가는 자는 곧 귀족이라 할지라도 온 나라에서 버림받으며 용서받지 못한다. 그 삶을 가볍게 여기고 죽음을 즐기는 풍속이 이와 같다. 일본인의 생명관을 바라보며 괴리감을 느낀 글은 정희득의 글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는 정유재란의 포로로 잡혀 일본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적었습니다.
함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 중 최덕양이라는 사람이 포로 생활 중 병으로 숨지게 되는데 정의득이 이때 본 것은 이렇습니다. 최덕양이 병으로 죽었는데 외도들이 앞을 다투어 자신들의 칼을 시험한다며 시체를 갈라놓았다. 애시를 지어 포로들에게 두루 유시하고서 거두어 강 언덕에 묻고 제물을 바치고 곡하였다. 이는 일본에서 타메시길이라고 불리며 칼이 잘 드는지 확인하는 시검이었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것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조선은 객이 찾아오면 아무쪼록 불편함 없이 머물다 가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 객을 대하지만 일본의 손님 접대 문화는 많이 다르다며 경섬은 그 차이를 기록하길 그들은 손님을 접대할 때 반드시 밥을 먼저 대접한 뒤 술을 올리는데 석 잔을 넘지 않게 한다. 혹 술주정을 부리다 서로 칼을 뽑는 일이 잦으므로 그들은 실컷 마시기를 꺼린다. 그런 까닭에 명절일지라도 모여 마시거나 잔치하는 일이 없다. 경섬의 말에 따르면 사회 분위기가 참 살벌한 것 같습니다. 일본을 다녀온 문인들은 모두 동일한 것을 지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경생이죠. 생명관의 차이에서 오는 조선 선비들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앞서 조헌과 강항은 정권 교체되는 과정을 지적하였습니다. 귀족에서 무신으로 이어진 권력의 이동, 그리고 400년의 전쟁, 그 전쟁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속에서 이루어진 인간관계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기나긴 전쟁은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였고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죽지 않기 위해 남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나의 불명예로 가족에게 피해를 주느니 자신을 희생시켜 남은 자들에게 영예를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가볍게 여기던 생명관은 역설적이지만 살기 위한 또는 살리기 위한 수많은 선택들의 집합이 아니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선비와 사무라이들의 가치관이 전환을 맞게 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